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V 팩트 주민 사실은 이겁니다. 팩트 지킴이 최대환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할 말은 하는 센 언니죠. 김묘성 기자 그리고 가짜뉴스 감별사 금준경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저희 프로 첫 회가 방송이 됐는데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KTV에 나오는구나, KTV 진출했구나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런데 KTV는 알지만 팩트 주민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발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제 SNS라든지 네. 이런 곳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연예인 바를 입게 되는군요. 우리 김 기자님. 저희 아버지께서 방송을 챙겨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친척분들과 또 많은 지인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시청하시는 그날까지.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매우 황당한 얘기를 하나 봤거든요. 저 알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얘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게 묘 기자도 봤군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저 X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뭐 성과급 억대로 받는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미리 이혼을 준비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이혼 접수 건수가 800%나 급증했다라는 허허.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정보들을 이제 공유되는 것들을 봤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돈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됐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보니까 너무나도 하이닉스가 빵 떴다. 그렇죠. 라는 게 아마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얼마를 버는 거냐 네. 이런 관심이 전 국민들이 막 쏠려 있었고 그런 틈에 뭔가 좀 자극적으로 지어내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SNS나 좀 기사처럼 공유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사실 그렇죠. 이혼 건수 자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90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2024년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가짜 뉴스인 이유가 결정적인 게 있는데 하이닉스 성과급의 이천시 이혼 접수가 급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천시 법원은 협의 이혼 외에 이러한 뭐 정식 가사 사건은 재판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가 않는 네. 그런 것이었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오보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우리 묘 기자가 가져왔죠. 정부 정책을 놓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왔던데 그럼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 소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난 19일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그렇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쳐서 돈이 많이 남으면 그걸 미래를 위해서 축적해둔다. 네, 맞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죠. 사실 한 해의 세입 세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계 연도 안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연도 회계주의 요거를 원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초과 세수를 기금에 뒀다가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 사업에 중요한 때에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금이랑 추경을 연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제목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세수 안정 의무 추경 걸림돌은 헌법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유연하게 뭘 해야 되는데 헌법이라는 뭔가 잘못된 것, 낡은 것, 문제가 있는 게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헌법 발목을 잡는다 이 표현은 뭐 콕 집은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도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보니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초과 세수는 기금에 적립해 두는 거고 네. 그러다가 기금 한도를 넘는 큰 변경이 필요해지면 헌법 제56조에 따라서 네. 추경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헌법 56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가 추경을 짜는 정상적인 절차를 마련해 놨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금이랑 추경을 연결한다고 해서 없던 위헌 소지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헌법을 우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없던 절차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헌법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다 쓰고 소진을 하면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할 수 편성한다.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왜 위헌 소지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의무화, 뭐 자동으로 연계 아.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아하. 예산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보이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근데 기획예산처 설명을 보면 결국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절차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조항을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발목 잡는 걸림돌이라고 본 것이고 정부에서는 아니 원래 있던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본 거라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느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컸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헌법까지 소환된 위헌 논란 알고 보니 원래부터 헌법에 있던 절차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묘 기자의 픽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금 기자가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네, 저도 이번 주에 비슷한 걸 가져왔는데요. 이제 묘 기자님이랑 뭔가 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아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뭔가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게 된 이제 그런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보도된 메가 특구 특별법 얘기인데요. 이 메가 특구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렇죠. 여러 이제 혜택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 계열사끼리 출자 제한을 풀어주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지방세를 깎아주고 심지어 병역 특례까지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병역 특례가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도요. 그렇죠. 병역 특례, 지방세 감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다 여기에 가서 취업하고 싶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기사를 보면은 기업에는 세제 지원, 뭐 규제 혁파, 투자 특례까지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늘려주고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해주겠다. 굉장히 와. 파격적인 규제 완화들이 좀 보따리처럼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들 병역 특례다, 주 52시간 예외까지 해준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법 개정이 여러 개가 걸쳐 있거든요. 맞아요. 법을 네. 바꾸지 않고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회 문턱을 넘는 데만도 보통 시일이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사 제목만 보면은 네. 당장 이게 시도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련된 논의가 아직 국회에서도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가 특구 특별법이 이 지역 성장이랑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이제 특례 관련돼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전혀 없다라는 없다.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의 출자 제한 완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따로 설명 자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도 없다. 라는 입장을 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부처에서 확정된 건 없다고 했고 특히 수평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다라는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검토한 적도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병역 특례나 지방세 감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이지 네. 확정됐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 보도를 보다 보면은 뭔가 단독성 보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해야 더 가치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안 논의가 안 됐는데도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나오는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지역 특구를 한다고 하면 유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동의하는 편인데 지역마다 특구 유치 경쟁이 워낙 그렇죠. 치열하기도 사활을 하고 걸죠. 네. 또 기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큰 틀, 큰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 기사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조금이라도 많이 써야 자세하게 취재를 했구나 또 인정도 받고 관심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사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해놓은 상태니까 기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빈틈에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빈틈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취재 경쟁이 그런 분야에서도 좀 많이 붙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역 특구에 대한 어떤 그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거기서 기사의 값어치는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렇죠. 또 취재 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앞서 나간다라는 말이 칭찬의 의미로 쓰이는데 팩트의 영역에서만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버픽이었습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데요. SNS에선 중국인 범죄가 급증했다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빠르게 퍼지고 부쩍 잦아진 반중 집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네, 이번 주 팩트 주민 동남아 무비자 입국 논란을 짚어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이어서 요즘에는 동남아까지 무비자를 뿌리고 있더구만.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인데요. 그러자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치안이 악화될 거다 이런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 국적자 정말 무비자로 풀린 게 맞는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짚어주실 김양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양희 변호사입니다. 법과 실제 제도를 기준으로 사실과 오해를 구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요즘에 SNS상에 이 얘기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동남아 무비자가 시작됐다. 이제 동남아 사람들은 비자도 없이 그냥 다 들어온다. 물론 처음엔 저도 에이 그럴 리가 뭐 이랬는데 하도 그런 얘기가 도니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최 앵커님 같은 베테랑도 흔들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얼마나 더 흔들릴까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전체 국가 무비자 입국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 앵커님을 비롯해서 네. 뭔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동남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단 4곳뿐이라고 합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단 4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 네 나라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이 네 나라도 이번 정부에서 다 풀어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면요. 발효 지정된 날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태국은 1981년에 발효가 됐고 네. 싱가포르는 82년, 말레이시아는 83년, 브루나이는 200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네. 최근 아니라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동남아시아라고 지정한 나라가 총 11개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가 4개국이라고 하면 사실 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 네. 지난 2월 25일에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2가지가 추진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시범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과 동남아 11개국 대상으로 5년 복수 비자 확대. 이 2가지가 추진된다고 밝혔는데 이 2가지를 언급한 게
짜깁기가 되고요. 이게 막 부풀려지면서 잘못된 정보까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무사증과 복수사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수 비자는 뭐죠? 무사증 이제 흔히 말해서 무비자는 비자 발급 없이 입국이 이제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는 네. 것이고 복수사증,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을 받으면 유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역시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해의 불씨는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시범 사업에서 시작한 만큼 또 이런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네. 뭐냐면요. 왜 인도네시아야? 왜 말레이시아야? 왜 하필 무비자지? 뭐 모종의 거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더라고요. 최근입니다. 올해 초에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공연을 했어요. 네. 굉장히 또 한류 스타이기도 하죠. 한국 팬들 중에 일부가 왜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네. 망원 렌즈 큰 네, 카메라를 네, 네. 들고 공연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팬들은 야 니네 이렇게 팬덤 문화가 이렇게 엉망이서야 되겠어? 라면서 비난을 하고 근데 그 당사자는 죄송하다면서 사죄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신상이 뭐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서로 국가 간에 인종에 대한 이야기,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뭐 폄훼가 되기도 하고 왜곡되면서 서로 전쟁처럼 벌어졌고 여기에서 결국 한국에 대한 불만, 불매 운동까지 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인도네시아야? 라는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소문도 그렇고 허위 정보도 그렇고 근데 왜 인도네시아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인구 합니다. 대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 가운데 하나고요. 음? 또 무엇보다 중산층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좀 관광 수요를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비자를 푼 것이지. 자,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리하게 막 데리고 올라 그러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보시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앞서서 그 급증하는 인도네시아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죠. 유치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네. 보면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풀어준 것 아니고 뭐 관광시장 규모라든지 효과, 그리고 내수진작 효과, 네. 뭐 불법 체류 위험 이런 거 다 따져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추측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인가라는 물음에는 이런 것도 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갈 때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올 때 무비자로 온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또 제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 국가가 비자를 요구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비자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이제 비자 정책 자체는 각 국가가 자국의 외교, 경제, 관광, 그리고 출입국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네.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주권 사항입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우리 국민에게 비자를 요구한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반드시 비자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요. 이제 상호 비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쪽에서는 비자를 요구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나 필요, 또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유동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비자가 필요한데 저기는 우리 올 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인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니까 네. 개인 여행객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 또한 오해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라고 해도 제한적인 면이 큽니다. 네. 우선 1인 여행과 자유여행은 무비자 입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정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일 것, 3명 이상의 단체일 것, 최대 15일 체류 기간일 것, 그리고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으로 입출국 할 것, 그리고 법무부에 사전 명단 제출할 것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단체 관광객이어야 할 것이라는 이 조건만 봐도 우리의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 특정 나라에 대한 허용은 특혜로 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게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새롭게 설치된 특혜는 아니고요. 기존의 출입국 관리법 제7조 2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점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구심을 내비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시작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동남아 전체에다 활짝 열어주는 거 아니냐? 무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노 기자 어떻습니까? 그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이라는 건 일단 운영 결과, 효과 다 평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대로 확정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일단 동남아 전체적인 확대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심지어 이 확대 계획을 놓고서도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어허. 법무부에서는 당장 확대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객 유치 효과를 좀 봐서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의 입장이라서 아직 정부에서도 이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짚어드릴게요. 네. 일단 이 정부 들어서 새로 무비자를 내준 나라는 없다라는 점. 없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시범 사업이다. 그리고 라는 그 거. 이전 정부들이 다 이미 무비자를 열었던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의 기저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이분들이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해놓고선 불법 체류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외국인과 범죄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긴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또 치안 관련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허투루 다룰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를 한 사안도 있었고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지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불안하다 이런 인식이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중국인 한시 무비자 이제 발급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엄청 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엄청 저지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영화도 자꾸 떠오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까지 막 동원되면서 음모론 쪽으로 부풀려지는 좀 그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는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 이 대응 방안을 함께 운영해 오고 네. 있고 법무부 자료를 보면 실제 이제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알 수 아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하게 되면 강제 퇴거, 입국 제한 같은 조치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불법 체류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를 확대하는 것과 불법 체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입국에 대해서 그 허들을 낮추고 좀 더 넓히더라도 불법 체류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을 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네. 시범 사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세요. 몸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 주민 함께해 주신 김양희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발 가짜뉴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숏폼 드라마 유행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시험까지 친다.
이런 내용들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교과서 실제 사진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그 교과서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네. 실제 교과서가 맞아요.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명에 빠졌다는 점이 문제인데 네. 이건 전국의 중학생이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음흠. 중학교에 그 선택 교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 교과에 포함된 생활 중국어 과목 아.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실제 중학교 교과서가 맞고 그리고 생활 중국어 과목 교재다 보니 그 안에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중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시험까지 치른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정확히 보게 되면 네. 이 사진 속에 있는 교과서는 중학교 선택 교과에 포함된 생활 중국어 과목의 교재입니다. 그렇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보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프랑스어 같은 생활 외국어가 한문,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과 함께 이제 선택 교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 n분의 1이다. 이 아하.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왜 중국어 교과서에 중국 문화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영미권 문화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어 배울 때도 일본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운다면 그에 뭐 맞는 문화, 생활을 배우는 것도 저는 당연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또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름만 선택 교과 이렇게 해놓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요. 일단 중학교 중국어 선택 현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수능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중국어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어허. 사실 그 중어중문학과나 중국어에 대한 선호는 저 때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중국이 막 개방되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 4천 명이었는데 네. 이 중에 중국어 1 응시자는 7,036명. 그러니까 전체 응시자의 1.4%, 100명 중에 1명 꼴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라는 말과는 거리가 머네요. 그렇네요. 오히려 적게 배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1.4%면 결코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이 사실 전체가 아니라 사실의 일부만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에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의무적으로 배운다. 해서 충격이 한 차례 있겠죠. 그랬는데 진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 라는 사실까지 곁들여지면서 사실 확인은 나중이고 분노가 먼저 공유되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확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걸 근거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SNS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맥락이나 이런 건 다 빠지고 이미지 한 장을 토대로 한 줄의 글만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네. 환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정 미디어에 꼭 등장하는 그 증인 선서를 보면요.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이 얘기가 꼭 등장합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거, the whole truth. 사실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어떤 부분을 쏙 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요. 사실의 일부는 가리고 일부만 보여준다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여기에도 역시 중국이 등장합니다. 또 일본도 등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얘기인데요. 일본은 자기 나라 차에만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은 중국 전기차에도 국산 차랑 똑같이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 기자, 이 진짜인가요? 저 오늘 이 얘기 한 몇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게요. 한국이 중국 전기차와 국산 전기차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일종의 견제 심리나 뭔가 좀 불만, 또 우리 중국 동포가 유입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음모론과의 결부가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에 SNS에 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이제 막 공유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일본은 자국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은 중국 전기차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에 5천여 대였던 신규 등록이 작년에는 7만 대를 넘어섰고요. 올해도 1분기에만 2만 5천 대를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 증가세에 보조금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 지급된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6 일부 모델은 국고 최고 보조금이 최대 5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70만 원. 그리고 BYD C는 169만 원. 네. 그리고 돌핀은 109만 오.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퍼준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조금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이거를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없고요.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사후 관리 등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하하. 그럼 지금 아까 나왔던 BYD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에너지 밀도나 또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좀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오히려 좀 낮게 나왔다. 이런 좀 평가가 오히려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이라서 보조금을 더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차가 가진 어떤 요소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낮게 받고 있었군요. 친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좀 일부 기준이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국내 차보다 보조금이 적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BYD 7월부터 새로 신청하는 차량은 아예 국고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앞에서는 BYD도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아예 못 받게 된다. 이거 상당히 곤란스럽네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정책과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상반기에 BYD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이나마 받았던 거는 차종별 보조금 산정 결과고요. 그리고 지금 묘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7월부터 신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이 내용은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에 따른 이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건 별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산 전기차라고 해서 우리나라 차만큼 보조금을 막 퍼주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확인했고요. 그럼 이번에 일본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이 부분 한번 팩트 체크해보죠. 일본도요,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줍니다. 줍니까? 네. 네. BYD, 테슬라, 그리고 우리 현대차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음흠. 일본 차에만 준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일본 역시도요. 이제 모든 차량에 뭐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합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가짜 뉴스도요. 그 안에 팩트가 몇 개 정도 섞여 있어서 진위 파악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만 중국 차랑 국산 차랑 똑같이 보조금 퍼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붕괴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KTV 팩트 주민 사실은 이겁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네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정부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아하.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내 생활에 바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해보고 면밀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팩트 체크했던 사안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이나 뭐 특히 중국 동포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나 뭔가 좀 그런 불안감을 키우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게 젊은 세대들이 엄청 호응을 많이 하는 유형의 가짜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검증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불안이 또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걱정도 같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사실에만 방점을 찍으면 나무는 볼 수 있어도
숲 전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보려면 앞, 뒤의 맥락까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진실의 숲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KTV 팩트 주민 사실은 이겁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